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여러분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한 광산 회사에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 넘는 수표를 써줬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도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그냥 기업 지원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인가? 근데요, 파고들수록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산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AI 혁명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물리적 실체였고,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중요한 투자 기회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간 최악의 시점에 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봐야 할 진짜 그림은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손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퍼펙트 스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쓰나미,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지진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어요.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은 2000년대 중국 산업화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체감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속 AI 비서를 볼 때마다, 전기차가 거리를 달릴 때마다 그 이면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를 둘러싼 생존 게임이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AI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구름처럼 떠다니는 데이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덩어리. 맞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AI의 심장은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물질, 바로 히토류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경제학 1학년도 아는 겁니다. AI 한번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전기차 모터의 연구자석, F-35 전투기 한 대에 무려 400기 넘는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핵 잠수함에는 4톤 이상이 필요하고요. 21세기 첨단 기술의 모든 혈관에는 바로 이 히토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전략 무기의 공급망을 단 한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국. 숫자를 보시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량의 85%에서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독점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숨통을 쥐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이 힘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중동이 원유로 세계를 흔들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히토류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악몽입니다. AI 기술로 세계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와 국방 물자의 생산 라인이 경쟁국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겁니다.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 영토 안에서 직접 캐고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USA 레어 어스에 대한 2조 원짜리 투자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시나요? 이건 단순한 광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AI라는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21세기 패권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AI를 움직이는 것은 코드만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AI의 본질은 코드가 아니라 거대한 물리적 실체에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장이죠. 그리고 이 공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탐욕스럽습니다. 특히 전기라는 먹이를 무섭게 먹어치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맨큐 경제학 원론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AI 모델이 학습하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내놓는 모든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을 수행하는 수많은 고성능 반도체 칩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을 뿜어냅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이 서버를 가동하는 데 쓰이지만 무려 30%에서 40%에 가까운 정의는 이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AI는 자기 자신을 식히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구조인 셈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전력량은 약 460테라와트시였는데 불과 몇 년 뒤에는 그 2배가 훌쩍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일본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 하나를 통째로 삼킬 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AI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더 좋은 반도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고 또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를 만들 발전소, 전기를 운반할 송전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의 수많은 배선과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가 있습니다. 바로 구리, 알루미늄, 철강 같은 아주 전통적인 원자재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용량 1메가와트를 구축하는데 약 2.7톤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고도화될수록 그 안을 채우는 구리 전선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때문에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AI라는 화려한 소프트웨어의 이면에는 이처럼 거대한 물리적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AI 혁명은 사실상 전력 혁명이고 동시에 원자재 수요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AI 붐은 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톱니바퀴 외에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또 다른 2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원유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단기적인 등락을 넘어 10년 혹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거대한 추세를 말합니다. 과거 가장 최근의 슈퍼사이클은 2000년대에 있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중국의 산업화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엔진이 전 세계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시기입니다. 당시 중국은 연평균 10%가 넘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그 결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에너지와 금속 수요는 무려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2000년대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복합적인 무려 3개의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AI 혁명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일으키는 전력 수요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전기차,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혹시 아시나요? 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보다 훨씬 더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3배에서 4배나 많은 구리가 들어갑니다. 풍력 발전 터빈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백 케기의 히토류 연구자석이 필요하고 태양광 패널은 은과 알루미늄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 이것은 앞선 2가지보다
더 즉각적이고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그로 인한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효율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시대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생산을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에 있던 공장을 옮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장과 항만, 도로, 발전소를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당연히 막대한 양의 철강, 시멘트, 구리, 알루미늄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역시 원자재 덩어리라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AI 혁명, 에너지 전환, 그리고 공급망 재편과 재무장, 이 세 개의 거대한 수요 엔진이 동시에 전속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폭발하는데 과연 공급이 따라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저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 파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기술주 같은 금융자산으로만 쏠렸습니다. 반면에 돈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광산 개발 같은 실물 자산 투자는 철저히 외면당했죠. 실제로 S&P 글로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발견된 주요 구리 매장지 중 최근 10년간 발견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광산 하나를 개발해서 실제 생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도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이미 증명된 겁니다. 케인즈가 100년 전에 이미 증명한 거예요. 수요는 세계의 엔진으로 폭발하는데 공급은 지난 10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꽉 막혀버린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를 가장 핵심적인 전략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시작된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 거대한 파도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히토류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모터, F-35 전투기까지 21세기 첨단 기술의 심장에는 모두 히토류로 만든 연구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략 무기의 생산 라인을 단 한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도 전 세계 히토류 가공 및 정제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수도꼭지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997년 IMF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외환을 한 나라에 의존하다가 순식간에 무너졌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국은 이 카드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AI, 첨단 국방 기술로 세계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심장 부품의 공급을 경쟁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이건 국가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우리 영토 안에서 직접 캐고 가공해서 자석까지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광산에서 자석까지라는 의미의 마인 투 매그넷 전략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쟁의 승패를 가를 이 전략 무기 히토류와 관련된 6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가장 확실한 플레이어, 바로 히토류 대장주 MP 머티리얼즈입니다. MP 머티리얼즈는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히토류를 채굴하고 처리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히토류 독립의 최전선에 서 있는 셈이죠.
이 회사의 핵심은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단순히 광물을 캐는 1단계를 넘어 채굴한 광물을 현장에서 직접 분리하고 정제하는 2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영구자석까지 생산하는 3단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텍사스에 짓고 있는 자석 공장이 곧 상업 생산을 시작해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자석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장기 공급 계약은 물론 여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열었던 USA Rare Earth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개발 단계의 기업이지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집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 회사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대규모 대출을 제공하는 등 총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이 넘는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히토류 분야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직접 투자로 정부가 이 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방식의 투자입니다. 바로 우라늄 로열티 같은 로열티 기업 모델에 주목하는 겁니다. 로열티 회사는 광산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광산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미래 생산량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의 막대한 비용과 운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혜택은 누릴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죠. 우라늄 로열티는 이름처럼 주로 우라늄에 투자하지만 이러한 로열티 모델은 히토류 같은 다른 전략 광물 투자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위험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기적인 플레이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인공은 바로 더 메탈스 컴퍼니와 크리티컬 메탈스입니다. 더 메탈스 컴퍼니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태평양 심해저에 있는 망간 단괴라는 광물 덩어리를 채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망간 단고의 안에는 니켈, 구리, 코발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바닷속 노다지로 불리죠. 최근 미국 해양대기청에 상업적 채굴 허가 신청을 제출하며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해 채굴은 아직 기술적, 환경적 논란이 많아 리스크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크리티컬 메탈스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곳에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의 탄브렐즈 히토류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중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 특히 F-35 전투기 등의 필수적인 디스프로슘 같은 희귀한 원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자율통신 타워와 원격 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프로젝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업은 골드 리소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금과 은을 생산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광산 기업인 골드그룹 마이닝과의 합병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처럼 기존 사업에서 벗어나 전략 광물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턴어라운드 기업들 속에서도 숨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히토류 공급망을 재건하려는 6개의 플레이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생산의 안정성을 원한다면 MP 머티리얼즈,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한다면 USA Rare Earth, 리스크는 피하고 싶다면 로열티 모델,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다면 더 메탈스 컴퍼니와 크리티컬 메탈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골드 리소스까지. 근데요, 여기서 잠깐,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우리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완벽한 이야기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장밋빛 미래의 성에 균열을 낼 수도 있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선택한 승자는 정말 승리가 보장된 길일까요? 앞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USA Rare Earth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며 사실상 국가대표로 지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 이거 정말 든든한 뒷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독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죠. 혹시 솔린드라라는 회사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2009년 미국 정부는 이 혁신적인 태양광 패널 기술을 가진 회사를 미래 에너지의 총화로 지목하고 무려 5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대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격려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2년 뒤인 2011년 솔린드라는 파산 신청을 하고 100명의 직원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가 보증한 막대한 국민 세금은 그대로 공중분해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부는 시장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단기적인 목표에 따라 비효율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관료주의적 절차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오히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혁신보다는 보조금에 안주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USA 레어어스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솔린드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달콤한 약속 이면에 이처럼 정부 실패라는 쓰라린 독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전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할 게임 체인저, 즉 대체 기술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90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큰 마차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과 마구 마차 바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고 앞으로 수십 년간 부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헨리 포드가 시끄러운 쇠덩어리 모델 T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차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히토류와 여러 핵심 광물을 둘러싸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성능을 내려면 아직 대체 기술들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기술적 와일드카드는 이미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재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연구자석, 이른바 망간 비스무트 자석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만약 이 자석이 기존의 히토류 자석을 대체할 만큼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히토류 기업들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자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 시장에서는 이미 게임 체인저가 등판했습니다.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으로 지구 어디에나 널려 있어 리튬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거인 CATL을 필두로 여러 기업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의 속도를 내면서 일부 저가형 전기차 모델에는 이미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AI와 에너지 전환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수요의 파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동안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암초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부 실패라는 이름의 정치적 암초이고 다른 하나는 대체 기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암초입니다. 자, 정부 실패의 가능성, 그리고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대체 기술이라는 거대한 암초까지 확인했습니다. 장밋빛 미래에 숨겨진 함정들을 보니 투자가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바로 그게 정상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이야기에만 취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기업의 속살을 파고들어 진짜 건강 상태를 확인하죠. 그 속살을 들여다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숫자, 즉 재무제표입니다. 변동성이 크니 조심하세요. 같은 원론적인 경고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엑스레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뼈와 장기의 건강 상태를 직접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항목은 바로 재무 안정성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 허리띠를 가졌는지 보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좋아도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 한 방에 쓰러질 회사라면 의미가 없겠죠. 이걸 확인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지표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간단히 말해 내 돈에 비해 남의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경기가 나빠져 이자 낼 돈이 부족해질 때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생산 기업 MP 머티리얼즈의 숫자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보면 MP 머티리얼즈의 부채 비율은 공종 광산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회사가 무리한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 위에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없는 개발 단계의 기업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심해 채굴을 꿈꾸는 더 메탈스 컴퍼니나 그린란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크리티컬 메탈스 같은 회사들은 대규모 자본 지출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현재 보유한 현금으로 앞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 즉 현금 소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아무리 꿈이 원대해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 항목은 밸류에이션, 즉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싼가 비싼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종종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곤 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주가순자산 비율이나 주가수익 비율 같은 지표를 활용합니다. PBR은 현재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PBR이 1이라면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다 나눠줘도 투자 원금은 건질 수 있다는 의미죠. PER은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냅니다. 숫자로 보면 MP 머티리얼즈 같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PER과 PBR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이나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업계 평균 PER이 15인데 이 기업만 50이라면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된 고평가 상태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USA 레어어스처럼 아직 수익이 없는 기업에게 PER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의 가치는 오로지 미래의 성공 가능성, 즉 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며 그만큼 훨씬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슈퍼사이클 시나리오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AI, 에너지 전환, 국방 수요가 강력해도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줄일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구매를 다음으로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 정부 역시 세수가 줄어들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수요 엔진이 동시에 힘을 잃는다면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높은 부채를 안고 있거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입니다. 이자 부담은 그대로인데 제품 가격은 떨어지고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지면서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채가 적고 꾸준히 현금을 창출해 온 기업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오히려 부실해진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숫자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는 것이 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 그 파도에 올라탈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AI 혁명이 촉발한 거대한 수요부터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그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재무제표까지 큰 그림과 디테일을 함께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르실 테죠. 좋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돈을 지키면서도 이 흐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실행 매뉴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원자재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기업을 직접 고르는 방식, 다른 하나는 ETF로 넓게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개별 기업 투자는 제대로 마치면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광산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정책이 바뀌거나 경영진 판단 하나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등장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맞는 방식. 바로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입니다. ETF는 비유하자면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담아주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내가 직접 옥석을 가리는 부담을 줄여주고 특정 기업 하나가 삐끗해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리스크를 낮춰주죠. 그런데 ETF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 자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아니라 금, 은,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자체를 따라가는 방식이죠. 나는 특정 기업 분석까지는 부담스럽고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만 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더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입니다. 즉 광산 회사나 정제 기업 같은 관련 기업들을 한 번에 묶어서 담는 방식이죠. 히토리와 전략 광물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REMX 같은 ITF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ETF는 중국,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히토리와 전략 광물 관련 기업들을 담고 있고 미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EMX 하나로 히토류 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핵심 자원인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쪽은 COPX처럼 주요 구리 광산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ITF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리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어느 광산 기업이 진짜 승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죠. 물론 ETF가 만능은 아닙니다. 개별 종목처럼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고 운용 보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편리함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변동성이 큰 원자재 섹터를 처음 접근하는 투자자에게는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도구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원자재 투자는 변동성이 큽니다. 리스크도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자, 이제 우리는 거대한 기회의 지도를 손에 쥐었고 그 길을 안전하게 항해할 나침반과 구명조끼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다가오는 10년의 부를 결정할 이 거대한 파도 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떠났던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은 미국 정부가 무명 광산 회사에 써준 2조 원짜리 수표 한 장에서 시작됐죠. 처음엔 그저 의아한 뉴스 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AI라는 거대한 두뇌가 사실은 코드가 아니라 전기를 집어삼키는 물리적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구리와 알루미늄 그리고 히토류라는 피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AI 혁명이라는 첫 번째 엔진에 더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치닫는 세계가 다시 무장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의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세계의 거대한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시대. 지난 10년간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맞물리며 우리는 10년 이상 지속될지 모를 원자재 슈퍼사이클,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장밋빛 미래에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선택한 승자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겼고,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대체 기술이라는 와일드카드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기업의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이라는 차가운 숫자를 들여다보며 옥석을 가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16억 달러 투자는 더 이상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AI와 에너지, 그리고 패권 경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부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 거대한 파도입니다. 이 파도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통찰과 도구들을 가지고 직접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대의 변화를 읽는 기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둘째,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이 영상이 그저 흥미로운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지도가 여러분이 다가오는 10년의 기회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거대한 파도는 이미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